네, 이번엔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푸른중학교 3학년 시험지입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면 지금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이 좀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별로 안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시험지예요. 자, 시험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총 25문제 중에 객관식 25문제 100%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술형을 빼고 수행평가로 이제 대체를 많이 시키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신 대비에서는 이제 객관식 위주로 문항수를 좀 늘려서 한 25문제 정도가 보편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단원, 2단원이 제곱근을 이용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 총 25문제 중에서 고르게 총 13문제가 제곱근을 이용한 계산 파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 문제가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별 난이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중하에 가까운 시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형 단원의 문제가 돼도 대다수 좀 중상급 문제를 취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이한 수준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 해줬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문항별 이제 상세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단원별로 끊어서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 그리고 이제 3단원 쭉 분포를 시켜서 고르게 지금 시험 문제가 배치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요.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중하 정도의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시험지를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형 단원을 문제로 한 내용이 한 4문제 정도 됐었는데 어렵지 않은 도형이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도형 울렁증이라든가 좀 도형에 대한 좀 강한 압박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겁부터 먹으면서 아마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3 이제 2학기도 마찬가지지만 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심화 문제들은 도형을 결합시킨 변형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대비를 좀 같이 해줘야 되고, 사실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답이 잘 구해지지 않더라도 너무 금방 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답지를 보지 마시고 좀 혼자서 충분히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가야 이 도형 문제는 조금씩 해결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시험 대비할 때도 이 도형 단원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자, 이래서 이번에 이제 다가올 기말고사는 아무래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계한 단원이 줄을 잇을 걸로 봐요. 특히 함수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일단 배우려면 단순하게 2차 함수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로 간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그래야지 변형이 돼도 당황하지 않고 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주요 문항 해설을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11번 문항,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는 없었는데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하기 좋은 문제가 몇 개 있어서 한 2문제 정도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자연수 x라는 설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2 루트 x 플러스 1에 소수 부분을 fx라고 할 때 f3 더하기 f12의 값은
자,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서 무엇을 빼내자? 정수 부분을 빼내자. 정수 부분을 빼내는 게 아무래도 그 소수 부분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구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게 F3이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F3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3을 넣으시니까 2루트 3 플러스 1의 무슨 부분을 찾아라? 소수 부분을 찾아라.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건 뭐냐? 이 2루트 3이라는 녀석의 소수,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녀석입니다. 루트 3이 한 1점 몇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곱하기 2를 하니까 2점 몇,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답이 발생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루트 근호 안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12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 루트 12가 과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루트 12는 3점 몇 정도의 수니까 3과 4 사이의 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변에다 1씩 더하면 4 루트 12 플러스 1 그리고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11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된다? 정수 부분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요구한 F3,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자기 자신 2 루트 3 플러스 1에서 4를 빼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F3의 값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번엔 F1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F12도 마찬가지죠. F12는 뭘 찾아라? 2 루트 12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 부분부터 찾아야 되니까, 자, 2 루트 11, 2 루트 12는 무엇과 같다? 루트 2가 제곱을 달고 들어가서 4니까 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루트 48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루트 49가 7이니까 얘는 6과 그 다음에 7 사이의 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1을 더하니까 7 루트 48 플러스 1 8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루트 48 플러스 1이 7점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한 부분이 무엇이었다? F12, 즉 2루트 12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이니까 자기 자신 마이너스 7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루트 12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3과 F12의 값이 나왔어요.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죠. F3 플러스 F12는 2루트 3 마이너스 3에 2루트 12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고, 살짝 정리를 해줄 게 있죠. 2루트 3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2가 2루트 3이니까 4루트 3 마이너스 6이 되면서 합쳐서 6 루트 3 마이너스 9,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연산 실수하기 좋은 요소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서 너무 급하게 풀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문제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 고등과정에 연계된 수학도 좀 접해볼 수 있는데, 우선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의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 예시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냈을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입이라는 방식입니다. 실제 선생님이 이제 중3 친구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대입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대입으로만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보시면 제곱 정도니까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할 만한데, 고등과정까지 가게 되면 이 식이 3차식, 4차식으로 이제 차수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곱까지는 연산이 잘 되다가 3차, 4차서부터는 이제 버거워하기 시작하고, 또 설령 전개를 했다 해도 연산의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보여주고, 이 방식이 마냥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루트 7 플러스 2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곱을 해주고 또 4배를 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 완전 제곱식이니까 7 플러스 4루트 7 플러스 4 마이너스 4루트 7 마이너스 8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류항 처리를 해주면 4루트 7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7 더하기 4 11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니까 3에다 3을 더해서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2차식이다 보니까 연산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지만 중3 때서부터 이렇게 대입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좀 변형해서 푸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좀 확신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을 한번 가보느냐,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이런 방식이에요. 무리수는 놔두고 이 유리수 부분만 이항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을 무엇한다? 제곱을 해요.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7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왜 썼느냐?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를 봤기 때문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항시켜 보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요구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얼마가 된다? 양변에 3을 더하니까 6.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지금 풀이 과정을 보면 1번과 2번의 풀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2번 풀이가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입만 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풀이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물론 이번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았지만 인수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물론 이게 한계점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2번 방식이 더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3번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x-3과 x-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루트 7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루트 7 플러스 2 대입을 해주면 루트 7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루트 7 플러스 1, 얘는 운 좋게도 합차 공식이라는 게 나와서 더 빠르게 계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합차 공식이 아닌 형태라면 조금 더 계산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의 원리에서 7과 1을 제곱에 차니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누구는 1번 방식으로 풀고, 누구는 2번 방식으로 풀고, 또 어떤 친구는 3번 방식으로 풀게 돼요. 이게 지금은 별 차이는 없지만 다가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수학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지 여러분도 짐작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폭넓은 과정으로
풀이법을 갖고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는 걸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 속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푸른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 해석을 좀 마치겠고요. 다음번 또 기말고사 때 다시 만나면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